그런 행사들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박수로 오늘은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공연이 있어서 여러분들 끝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조금만 받고 오늘은 공연 준비로 주로 자리가 마련돼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네.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 네. 지난번에 포인터서 한번 생각하고 와가지고 이거 저희가 아시죠? 네. 오늘 혹시 아도르노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요? 고등학생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어떻게 들었어요? 아도르노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독일 철학자다. 또? 파시즘? 어디에서?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라 파시즘은 반대하는. 그렇죠. 예. 파시즘을 찬성하진 않았어요. 유태인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유태인이고 어머니는 이탈리안. 그 어머니는 또 그 오페라 가수.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깊은 그런 환경에서 컸어요. 주변이 다 여자들이 많아서 이모.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도르노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철학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어렵지만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유약한 또 여성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사유할 수 있고 본인이 또 그런 섬세한 감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작곡도 많이 또 했고 음악의 평론가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도르노를 어떻게 만났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냥 알았는데 대학원에 가서 이제 미학과 홍대 미학과를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대의 삶이 어떤 거냐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20대가. 그러니까 막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되게 힘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거기보다 나이가 올드해요. 그래서 386인데 그때 당시 그 정권 뭐 독재타도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데모 엄청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그런 시절이어서 뭔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을 공부를 할까 하다가 맨날 듣는 게 칸트 많이 들어가지고 플라톤 뭐 옛날 철학자들 뭐 헤겔 뭐 이런 철학자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는 자꾸만 아도르노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이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도르노의 철학은 멜랑콜리 사이러스라고 굉장히 우울한 분이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태인이었고 유태인의 그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겪으면서 본인이 또 대학의 프랑크푸르트 출신인데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쫓겨나요. 나치에 의해서 다 이렇게 추방당하죠 유태인들은. 그래서 대학 교수직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서는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친구인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이제 동료 그 철학자가 내가 미국에 가서 자리 잡아놓을 테니까 와라 해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어떤 계기로 불러요. 이제 30년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독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만 전쟁의 소용돌이잖아요. 유럽이. 그럴 때 미국을 건너갔어요. 망명을 간 거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를 시켰냐면 아도르노가 음악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조예가 깊으니 프린스턴 대학에서 라디오 음악 리서치를 좀 해달라. 그러면서 연구소에 이제 모셔가요. 그러니까 호르크하이머 소개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보니까 어떤 거는 미국은 굉장히 산업화돼 있잖아요, 뭐든지. 근데 굉장히 첨단으로 앞서서 라디오 방송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 뭐 이런 거 없을 때예요. 인터넷 그런 거보다 라디오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로 이제 뭐 사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음악이 나오는데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문외한이 없어질 정도로 음악이 굉장히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성향이나 그 음악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고 뭐가 어떤 게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런 조사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계죠. 통계나 이런 건데 독일하고는 안 맞는 게 선생님은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미국이죠. 미국은 굉장히 통계, 확률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리서치가 발달한 나라인데 독일만 해도 그런 게 굉장히 늦고 그런 걸 별로 하지 않고 굉장히 사변적이고 되게 일찍 그 베를린이나 이쪽은 굉장히 또 해가 일찍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맥주, 와인 마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철학이 발달한 나라라 뭘 조사하고 막 이런 게 재미가 없는데 거기는 유난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데 깜짝 놀란 거야, 아동이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해달라고 해서 놀란 게 아니라 뭐냐면 그렇게 음악을 편집해서 듣는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통으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운명 교향곡을 듣는다 그러면 다들 다 알죠, 운명. 그럼 대부분 어떻게 그냥 빠바바밤. 그쵸? 그게 잘 떠올라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간 다음에 끝까지 혹시 전곡 다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운명? 있어요? 괜찮아요, 흔들어도 돼요. 선생님 보셨어요? 선생님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근데 저희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들으려면 중간에 채널을 돌리죠.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뭐 다른 생각으로 가요. 음악과 상관없이 저기 뭐 어제 누구 만난 얘기 뭐 이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지 생각하는데 아도르노는 아주 진지하게 사람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렇게 진지한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진지해가지고 어떤 거냐면 음악을 그렇게 문화산업화 시키니까 우리의 청취 능력이 다 퇴행당했다고 느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운명을 성찰하는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그거는 청취의 퇴행과 음악의 물질과 청취 능력의 퇴행에 대하여만 논문을 써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대중음악들이 베이비푸드식으로 던져주는 음악들에 이제 우리가 베이비푸드는 먹던 음식만 계속 섭취하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거 좀 혀로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는 계속 뭐냐면 똑같은 비슷한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TS를 좋아하지만 BTS의 다른 버전들이 계속 나와도 새롭다고 느끼면서 또 그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한 음악들을 계속 돌리죠. 라디오가 돌리고 문화산업이 돌리고 우리는 그 외에 어떤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음악을 갖다 놓으면 갑자기 적응을 못 해버려요. 왜? 우리는 먹던 음식만 먹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아도르노는 능력의 퇴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갖고 있었는데 이런 문화산업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빼앗았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하나의 물건처럼 물씬이 돼버렸다. 페티시즘이 돼버렸다. 그래서 뭐냐면 음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아우라 같은 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오브제처럼 사물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통찰력과 그리고 운명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그다음에 어떤 감각적으로 예술가적인 어떤 타고난 그런 본인의 촉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공감한 왜 아도르노에 끌렸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도르노가 유태인이었고 거기서 철저히 좀 추방당한 느낌이었고 미국에 가서도 적응을 못했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는데 제가 약간 제 별명이 옛날에 약간 외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외계인 같아 이러는 거에 애들 그래 나 외계인이야 이렇게 웃지만 속으로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뭔가 다른 개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화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잘 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 되게 진지한 사람이라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왜 인간이 이럴까? 왜 사람들은 왜 어떤
이렇게 끼지 않으면 우리는 뭐 말은 다문화지만 우리가 배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넓게 보면 친구 관계에서부터 사회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도르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예술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말한 그런 예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예술을 좋아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막 음악반도 들어가지, 미술반도 들어가지, 동양화반, 서양화반 막 예술이라고 하는 데는 다 이렇게 좀 다녔어요.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대중음악을 막 서태지 막 이런 거 듣는 거예요. 나이 따지지 마세요. 서태지 음악을 듣는데 제가 나는 클래식 우아하게 그런 거 들었는데 왜 저런 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막 대중음악을 엄청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팝음악, 팝송, 뭐 마이클 잭슨 뭐 다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진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굉장히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감각을 하나 잃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절망했어요. 정말 울었어요, 그때. 울면서 왜 나한테는 그 갖고 있던 그 감성이 있었는데 그게 왜 안 살아날까? 왜 집중을 못할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철학과 철학대학교 때 만난 선생님, 정말 존경했던 선생님이 베르디 음악을 받고 싶으시다고 처음으로 정말 제자한테 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베르디 전집을 사가지고 CD를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의 표현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 언젠간 해야지 했다가 이제 그걸로 드렸는데 그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베르디 중에 이 부분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다 들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 좋아한다고 하면서 요것만 들으려고 할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도 클래식과 이런 것도 굉장히 듣고 그런 감수성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전곡을 듣는 게 힘들어질까? 그리고 아도르노 얘기한 것처럼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그 부분만 편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왜 생겼을까라는 어떤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교 때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아도르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르노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러더니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어려운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글도 되게 어렵게 쓰고 문장도 난해하고. 그래서 거의 앉아있으면 한 페이지 가지고 한 몇 시간을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녁까지도 어릴 때는. 그래서 정말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만한 저한테 매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아무튼 그 아도르노의 소개를 제가 이제 저의 실존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사전에 나온 얘기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대략 한 이분이 66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사회학자지만 유태인이고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웃사이더였죠.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거기에서 만든 비판이론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장황해지니까 비판이론의 1세대 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발터 베냐민 들어보셨어요? 베냐민과는 아주 교제를 깊이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과 많은 서신을 교환했고 베냐민에게 원고를 빨리 독촉하는 그 편집장의 역할을 하면서 나이가 좀 훨씬 많은 베냐민을 좀 갈구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자, 이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망명기간에 이 바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이 책은 독일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대학에 가면 필독서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3대 저서로 알려져 있는 게 계몽의 변주법, 부정변주법, 그리고 미학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미학이론을 주로 봤죠, 저는 대학원 때. 그리고 이제 쇤베르크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쇤베르크에 열광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쇤베르크 들어봤어요? 쇤베르크는 무조음악의 창시자인데요. 쇤베르크를 신봉했던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냥 백남준은 아시죠? 백남준이 비디오 아티스트지만 사실은 음악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갔다 결국 독일까지 간 거예요. 독일에 가서 뭔가 쇤베르크 음악 같은 무조음악이라고 해서 조가 없는 음악 또는 12개 음이잖아요. 전부 건반을 하얀색, 검정색 하면 12개 건반인데 그 12개 건반을 하나라도 더 누르면 조성음악이 돼요. 근데 이거 뭐 장조든 단조든 슬프든 영랑하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2개를 골고루 다 사용하면 이거는 이제 조가 없는 불협화음 같은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지죠. 왜냐하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악의 창시자로 20세기에 이제 쇤베르크가 혼자 독학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혁신적인 음악법, 작곡법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그걸 알아야만 왜 아도르노가 그렇게 쇤베르크에 열광을 했고, 쇤베르크는 신음악이고 또 이 사람은 아도르노는 모더니즘, 그러니까 현대성 또는 모더니즘 들어갔죠. 현대주의라고 하는 거, 새로운 거. 모던이라는 거는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끝없이 새로워야 된다라는 그것이 왜 예술의 기본 이론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쇤베르크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이 그렇게 칭송을 했는가를 알려면 쇤베르크 음악을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쇤베르크 음악을 아는 분들한테 작곡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주 너무 진지하신 분이에요. 저보고 작곡법을 배우겠냐고 해가지고 저랑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제 영역이 아니고요. 그냥 음악을 들어야겠다 그러면서는 유튜브에 나온 걸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따 좀 시간이 되면 들려드릴 텐데, 들으면 대부분은 졸리다, 내지는 이렇게 반응이 별로예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정말로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드디어 변태가 됐다.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제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이에요. 모더니즘.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아도르노는 모더니즘의 어떤 미학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모더니즘을 옹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도 영향은 있지만 그 사람은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상당히 또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은 어떤 지금의 하이브리드리한 그런 음악보다는 정통 클래식을, 그것도 아주 아방가르드한 정통 클래식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클래식과 예를 들어 파 소리를 막 합쳤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재료와 기술을 최대한 발전시켜서 과거와는 엄격히 다른 새로운 음악. 그런데 그거는 자기 장르를 열심히 고집해서 나간 사람들, 장인에 가까운 그런 음악일 때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 정신하고 다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술이. 그냥 심지어 음악 하나가 그냥 듣는 그 잠깐의 반주도 거기에는 사회가 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도르노의 미학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인데 굉장히 많은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듯 학과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조금 지난 것이 쇤베르크 음악, 오스트리아 빈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옥스퍼드에 갔다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너무너무 더 큰 적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대식문화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업을 목도하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현대 사회와 인간의 상황을 분석한 계몽의 변주법을 그래서 쓰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큰 충격을 주고 유태인을 아우슈비츠 이후에는 서정시를 써도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미국
베이비 푸드를 계속 주겠죠. 이 문화 산업. 그러니까 문화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요. 인더스트리를 붙이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문화는 대부분 돈을 위한 거다.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아주 냉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달콤하고 좋은데 알고 보면 그 뒤에서는 돈을 달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의 이제 좀 비관적인 눈으로 봤는데 베냐민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뭔가 예를 들어 영화라든가 지금 여러분들 모바일 또는 뭐 유튜버들 많죠. 본인이 이렇게 유튜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저자와 독자가 구분이 안 가고 심지어는 독자가 저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올 건데 그런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대중이 의식의 변화가 뭉쳐서 함께 서로 연결돼서 지금의 어떤 뭐 예를 들어 독재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 서로 단결해서 뭔가 이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질 거다. 근데 대중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아도르노는 안 그랬어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대중들이 변할 거 하루아침에 막 그럴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대중들은 막 그 문제 다 저거는 뭐 고쳐야 돼. 광주 문제, 뭐 무슨 문제 막 얘기하지만 팝콘 먹고 영화 보고 나와서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을 응집해내고 그 첨단의 기술과 문화산업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아도르노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주의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소수의 정예들이 그 예술을 뛰어난 예술을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예술의 그 감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사회가 조금은 달라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어떻게 이 대중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모토는 비동일성의 철학자라고 이제 보통 일컬어져요.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여자 또는 뭐 선생님 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우리가 하나의 단어 속에 대충 여고생하면 다 여고생은 머리에 떠오르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 예를 들어 죄송한데 영희, 숭이 전부 다 다른 개별자잖아요. 근데 그런 개별자들을 무시하고 여고생 뭐 여기 지금 선동여왕이 선동여왕 선동여왕이 뭐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버리는 거 어떤 개념에 다 집어넣는 거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고를 우리는 해버려요. 그렇게 교육에 의해서 많이 하죠. 그게 이제 동일성의 동일화시키는 개념으로 포섭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개별자나 특수한 것들 하나하나에 아주 추상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추상화시키지 않고 아주 뭐 하나라도 정말 그 특이한 다른 지점들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동일화되지 않는다는 비동일성의 철학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그 부수적인 폭력을 비판하는 것, 당시가 우리 히틀러가 뭐 파시즘이었고 또 끊임없이 어떤 사회가 관리하잖아요. 우리를 관리해가는 그런 사회는 은근히 아무리 민주주의인 척해도 가만히 보면 독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쪽에 히틀러만 독재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전체주의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 똑같이 A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예술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성, 타자. 근데 아도르노가 여러 문제를 봤지만 여성이 굉장히 이 사회의 타자로 봤어요. 여성은 왜 타자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시몬 보바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주체로서 정립하는 주체에 의한 타자는 타자로 세워진다. 그러나 타자가 주체로 반전하여 되돌아갈 능력이 없게 되면 그 타자는 그런 상대의 관점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자에게 있어 이러한 복종은 어디에서 왔는가? 여자를 여자라고 해주는 게 여자가 아니고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를 여자라고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스스로가 규정하지 않고 타자의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규정되어 왔다라는 것이 결국 여성이 계속 소외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2의 성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제가 좀 인용했던 건데 이 젠틸레스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태리의 16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여성 화가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카데미의 회원이 여성은 없었는데 제1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있었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그 유디트라고 하는 여성이고 그 홀로페르네스라고 하는 장군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장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계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이스라엘을 침략한 장군을 이제 같이 잠자리를 한참 하면서 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왜 저걸 그렸냐면 그 젠틸레스키가 16세기에 굉장히 뛰어난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이제 자기를 후원해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자기를 강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그거를 이제 고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회가 이제 네가 꼬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여성한테 불리한 그런 법적 문제가 됐고 심지어는 그 의사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천연막을 조사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까지 몰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얼굴을 그리고 자기를 강간한 그 후원자의 얼굴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엄청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엄청난 작품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여성의 젠틸레스키라는 자기 입장에서 그린 거지만 요거는 이제 자기의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보고 배우려고 했던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태리 화가인데 그 카라바지오는 남성이에요. 근데 그 남성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렸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유디트는 굉장히 겁에 질린 얼굴로 아주 순진해 보이는 얼굴이죠. 근데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목을 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앙담한 표정하고 완전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자,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남성이 그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로벤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화가인데요. 이 로벤스의 그림에서는 너무 유디트가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표정이라고 설명할까요? 굉장히 즐긴다고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자신만만하고 오만하기까지 하고 뭔가 좀 관능적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막 찾아보니까 관능적이랄까 남성들이 볼 때 관능적인 유혹하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자, 유혹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자, 이 남성의 시각이에요. 여성의 시각과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성이 자기의 문제를 복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성들이 바라보는 여성 굉장히 뭐랄까 좀 소극적이고 좀 뭔가 거부질력이고 그쵸 그런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성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판무파탈처럼 뭔가 유혹하고 이런 게 아닌가. 바로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게 그 오늘의 얘기입니다. 계몽의 변증법에 이제 오디세우스 신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판문파탈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수동적인 여성의 여성상의 이미지를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여성성이냐면 자연과 일치시켜요. 문화적이고 어떤 뭔가 이성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본능이고 무의식이고 수동적인 젠더. 이게 이제 아돌로가 바라봤던 어떤 여성이 사회적인 젠더라고 하는 여성은 그렇게 규정되어 왔다라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몽의묘주법의 그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성이 주로 남성, 이성, 합리성에 반대되는 자연, 본능, 무의식에 비유되는 이미지들, 수동적인 젠더 이런 이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사는 현재 우리는 어떤가? 뭐 미투운동 아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역시도 그런 인식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연이란 인간에게 한편으로는 자연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어주는 자연, 그렇죠? 정복 당하는 자연도 있지만 품어주는 대자연의 자연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에코페미니즘은 그렇게 이런 거더라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다 하겠지만은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을 그러니까 아도르노와 똑같은 지점은 뭐냐면 둘 다 여성이 자연 지배의 역사처럼 여성 지배의 역사와 자연 지배의 역사가 같이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계속 뭔가 우리가 착취해 왔잖아요. 뭐 땅도 개건 아마존 쪽에도 무슨 사료 목장화 시킨다고 해서 거기도 엄청나게 많이 베어내고 엄청나게 거기가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해서 문명을 계속 착취하는 입장, 지배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게 여성에 대한 착취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코페미니즘도 그다음에 아도르노. 근데 에코페미니즘을 하는 그 이제 생태주의자들, 여성 생태주의자들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 누가 그 물을 빨리 가서 물을 들러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들이 물을 들러오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상당히 가부장 사회인데 좀 심하게 여성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진짜 어린 아이들 노동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여성 착취 문제. 근데 그게 그냥 힘만 드는 게 아니고요. 그때 사용하는 수건 뭐 이런 그 주변에 오염된 것들을 다 여성들이 마시고 몸에 이제 직접 환경 호르몬 같은 게 여성들한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이 가장 열악한 구조의 산업 구조에 놓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육체적, 신체적, 또 직접적인 피해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을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조사를 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그 여성의 문제도 이렇게 문명화되면서 여성들이 왜 자꾸 자연의 비유가 되었을까? 이거를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성이 자연 착취와 비슷하게 그런 어감이 있다. 실제 그 말도. 그리고 여성 되게 수동적으로만 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에코페미니스트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연이 인간을 이렇게 뭔가 품어주고 재생을 시키잖아요. 정말 제가 그 옛날에 센다이를 갔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폭파 있잖아요. 거기까지 막 왔었거든요. 쓰나미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방사능 방사능 그게 거기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센다이 같은 데는 피폭이 돼가지고 애들이 다 떠나갔대요. 아이들이 이제 살 수가 없고 어른들은 있어도 노인들은 있어도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방파제 무너지고 센다이 그쪽이 거의 이제 무너진 쪽을 가봤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갔는데 실제로 이렇게 바닥에 그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야생화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경각심을 갖자고 해서 그거를 새로 복구하거나 짓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그 현장의 주변에 가보니까 자연은 그래도 힘이 세가지고 다시 이렇게 뭔가 생명체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자연은 어떻게 보면 좀 품어주는 대자연, 모성적인 자연이고 수동적으로 착취하는 자연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여성을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이어서 그 입장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그 여성의 문제와 딱 맞물리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왜 연관을 두 개를 시켰는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쓴 논문의 내용들이에요. 네, 하나씩 제가 시간이 20분 남았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이 공통된 관심은 여성과 자연지배 아시겠죠? 왜 자연지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실제 지금 인류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인류세에 접어들고 나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연이 폭망하는 경우가 라는 거예요. 너무 그 이전의 역사에 비하면 그 수십억 년간의 그 40억 정도 인류 지구가 그쵸? 박사님. 그 가운데 인류세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예, 몇십만 년? 몇만 년 정도 되나요? 10만 년. 10만 년, 그쵸? 예, 몇십만 년도 아니고 10만 년. 근데 이 기간이 자연이 가장 황폐화된 시기라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20세기, 특히 계몽주의 시기, 17세기에 이제 물리학자, 뭐 이렇게 과학자들이 기계론적으로 우주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계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딱 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고 뭐 뭐든지 이렇게 그 조립 가능한 그런 실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론적 우주관 세계관이 결국은 자연을 망가뜨리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해서 과학자들은 엄청 비판해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어떤 과학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그 이성을 허락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제대로 수행해서 도구적으로 잘 써서 이 세계를 진화시키자. 진보시키자는 게 그 기계론적 세계관에 동조하는 과학자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져온 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이성만 그러니까 세계만 이렇게 도구화시킨 게 아니라 잘 물건을 사용해서 도구화시켜서 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간 자신마저도 도구화시켜가지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더 이상 인간적이지 못하게 비인간화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연지배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자, 이런 자연지배와 여성지배 이게 이제 관계에 주목을 하면서 오디세이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이미지로 마녀, 요부 또는 심지어는 아주 집에서 아주 현모양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미지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들의 이미지가 왜 타사화된 여성 그리고 자연지배화된 여성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 보시면은 이런 말들 해요. 에코페미니즘의 운동들은 이런 운동이 실제로 여성 스스로가 하는 운동이 많았어요. 여성 집단이. 그리고 뭐냐면 독일 원자력 발전소 반대 운동,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 농약을 사용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인한 식품 오염에 반대하는 이런 일본 여성들의 그런 운동. 그 다음에 맹그로브 숲을 살리기 위한 에콰도르 빈민 여성들의 운동. 그래서 여성들이 직접 주도했던 사회운동, 자연 복구 운동이 많았고, 아도르노는 이 책에서 여성이 이제 지금 얘기한 자연지배 역사하고 갖는 맥을 같이 하는데 착취당한 전체 자연의 대변자로서 여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이제 여성의 문제를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자연지배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리고 비주체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씁니다. 제가 얘기했던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성을 자연 물질에 연결시키고 남성을 자유 정신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것에 속한다면 여성은 물질, 자연 이렇게 이런 이분법적 인식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동의가 될까요? 네. 동의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이렌, 그 오디세이 신화에 나온 사이렌은 과연 마녀였는가? 마녀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막 노래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저런 식으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사이렌의 공식인데, 좀 넘어가서, 자, 에코페미니스트들은 바로 이런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인간 인류를 가리킨 게 남성이었다. 그 반대 개념을 위치하는 게 여성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넘어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든지 할게요. 사이렌 얘기를 계속 할게요. 사이렌에 대한 이미지들은 이런 것들이었죠. 파문파탈, 본능의 억압, 몸.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다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억압, 그리고 이성의 타자, 정신과 이성의 타자로서의 여성 이런 건데 사이렌이 스타벅스의 이 이미지라는 거 알았어요? 네, 남성들은 많이 꾸덕하네요. 이건 누구 그림이에요? 혹시 알아요? 많이 봤죠? 그쵸? 혹시 알아요? 이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파문파탈이에요. 클림트 작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사이렌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는가? 왜 두려워했을까를 한번 봤어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를 그 사이렌 그 바다 지나갈 때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귀에다 너희들은 노를 저 그리고 밀랍으로 귀를 막아. 그러니까 선원들은 음악을 못 듣고 적기만 해요. 노동만 해요. 근데 본인은 음악을 들어요. 근데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을 묶고서는 음악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그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안에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을 문명의 반대편에 놓인 자연으로 타자하고 제어하려는 남성적 시각이다. 또 오디세우스는 결국 자기 보존을 위해 인간 내부에 있는 자연을 부정한다. 이게 지금 DA가 계몽의 변증법의 약자인데요. 계몽의 변증법에 아도르노가 써놓은 글이에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프로이드적인 의미에서는 이드, 본능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인류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냐면 이들을 부정하는 얘기보다는 이성을 더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이어야 되고 정신적이어야 되는데 육체, 몸, 무의식, 본능 이런 것들은 계속 문명이 눌러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여성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가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성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동일자의 재생산. 끊임없이 자기 본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무의식과 이드와 이런 것들 종합된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인간이 그런 것들을 자꾸 누르고 이성적으로만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명이 좀 기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생학 같은 게 나오죠. 좀 이성적이지 못하고 IQ가 낮고 저열하다 이러면은 이제 가차없이 쳐내자. 그게 히틀러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태인들은 병적인 존재야. 그래서 오라는 우수한 게르만 민족을 번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이런 글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아도르노에게 이제 그 동일성 사유라는 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의 위험을 극복한 방법도 통일성을 부정하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주관의 동일성 사유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오디세우스가 자기 이성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죠. 어쩌면 자기 목숨, 자기 보존인데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인류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희생된 것들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 여성을 저렇게만 비유가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동일성 사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키르케도 나와요. 키르케는 그 오디세우스를 이제 자게 해주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약간 요구해요, 요구. 그래서 꼬셔요, 유혹해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하들은 다 돼지로 만들어버려요.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뭐죠? 그거 좀 같이, 응? 생과치론가요? 거기도 약간 이런 걸 차용한 것 같아요. 이런 신화들. 저렇게 애니메이션을 봐야 돼요. 저런 거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내부에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고민을 했어요. 참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청년은 나쁘다라고 이제 몸을 팔고 남성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시각에서는 그 주도적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먼저 유혹하는 입장.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여성은 그러면 안 되라는 어떤 우리의 깔려있는 전통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독립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먼저 적극적이고 어떤 이제 수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이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 키르케는 문명의 위협적인 자연의 이미지로까지 표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키르케는 그런데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지만 나중에 오디세우스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고 당신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괴물한테 잡히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사랑을 주체적으로 실천한 자아를 가진 여성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른 논문들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키르케를 너무 욕으로만 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부인이었던 페네로페는 완전 양처죠. 그래서 계속 오디세우스가 오기까지 계속 그 뜨개질을 해요. 배짜기를 합니다. 배짜기를 하는데 계속 이제 혼자 있으니까 주변의 남자들이 계속 시도를 해요. 어떻게 하면 오디세우스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이걸 다 완성하면 당신하고 그러면 얘기해보겠습니다. 근데 밤에 다 풀러요. 그러니까 다시 완성한 걸 다시 풀르고 해서 자기의 남편을 기다리는 그 정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뭐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남편을 기다리며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또 실상 이 얘기보다 이 얘기를 보세요. 이 페넬로페는 가부장제 질서에 순응하고 나아가 그러한 질서를 지배하는 또 다른 남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과 짝패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이런 여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부장제 사회를 지켜주는 여성인 거죠. 평범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읽지 말자. 그럼 어떻게 읽냐? 그는 페넬로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뜨개질, 반복하는 뜨개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성을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페넬로페는 남편을 기다리며 가부장적 질서를 순응하면서도 실상은 뜨개질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참 해석이 정말 뭐보다 뭐가 더 해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의 뜨개질은 가부장제의 경제적 합리성 구조에 포함시킬 만한 어떤 현실적이거나 실질적인 결과물도 전혀 남기지 않는 데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뜨개질로. 정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자들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유혹하는 사이렌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시키는 거죠. 뭔가 줄 듯한데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또 하나의 직조 배틀 그 짜기를 예술인으로도 번역하는 그런 논문도 봤어요. 자, 지금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주변의 남자들은 너무 애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페넬로페라든가 키르케라든가 사이렌을 굉장히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이성적이지 못한 자연 또는 억압된 것 또는 유혹하는 뭔가 인류가 잘 문명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방해한 것들 그런 요소로만 본 시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도르노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 봐왔던 시각을 다시 보게 만드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니마 모랄리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도르노가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이 되어버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참 이것도 많이 생각해볼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발언은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동일한 성 역할에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여성은 자연이고 여성은 소극적이고 유약하고 뭔가 아기같이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로 가두지 말고 동일화시키지 말고 차이가 화해를 이루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사회가 해방사회라고 했을 때 이 차이에 저는 관심을 가졌어요. 차이라는 것이 다양함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아요. 다양성. 그래서 아도르노의 여성성 개념은 여기
분명히 희생물로 인식된 자연 여성을 극복하는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고 보는 에코페미니즘과 접점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그 가부장제 사회, 그다음 남성 중심 사회, 아까 앞에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과학이 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서 분업화시키고 여성이 하는 역할, 그다음에 생식 역할을 그러니까 담당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우생학적으로 좋은 그 인류를 만드는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게 여성 사회에서 봤을 때 여성의 임무다 이렇게 한정하는 건데 그게 과학이 많이 거기에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앞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런 것보다는 모든 인간 외에 다른 종과 함께 이 생태계 질서와 잘 조화되는 그런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이제 그 페미니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부장제 문명의 희생으로서의 자연 여성 이렇게 자연과 여성을 그렇게 동일시시키는 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페미니즘의 주장이고 거기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과 아도르노가 만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샘베르크 음악도 들으세요 집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들으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무조 음악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러한 어떤 이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차이 다양성 그럼 자연과 여성의 이미지로 여성을 이렇게 이제 수능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여성이 뭔가 미국의 신디 셔먼이라는 작가가 이게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을 100가지, 1000가지, 수천 개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 저런 역할, 그동안에 나온 모든 우리 대중매체에 알려진 모습을 다 자기 모습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그 스틸컷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이미지, 어디선가 본 듯 하죠? 또, 이렇게 뭐,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미지. 이렇게 이것도 본인의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이미지인데 자기 자화상 포트레이트를 계속 찍어요. 그래서 무제 필름 스틸이라고 이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신디 셔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사진을 위한 어떤 캐릭터를 찾는 것은 나의 성에 관한 양방향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나는 여성의 표준적인 역할을 배우며 자라왔고 이 역할들은 내가 사용하는 캐릭터처럼 대부분 영화 속의 여성들 속에서 얻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찾았는데요. 이 말이 뭘까? 영화 속에서 봤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이 사회가 나한테 그렇게 여성이라고 가르쳐준 것들. 그런 모습들을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었는데 어떤 경우는 여왕 같고 어떤 청소부 같고 어떤 가정주부 같고 어떤 굉장히 섹시한 배우 같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많이 했어요. 전통적인 엘리자베스 여왕같이 보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지 마네킹 가지고 해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 아니라 마네킹으로 그러니까 아주 혐오적인 그래서 몸을 실제로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꼬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네킹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잔인하게 어디서 살해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 또는 변형된 모습. 그래서 혐오 미술이라고 해서 그런 작업도 나오는데 여튼 그런 모습을 이제 다양성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은 한 가지로 못 박을 수 없는 게 여성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여성이지만 결론 내렸어요. 여성 정의할 수 없다. 정의할 수가 없고 또 들레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N개의 성이라는 말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N개의 성. 그러니까 어떤 여성성도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성,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성으로서 여성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못 박아놓고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또는 남성 중심, 이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을 규정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자연의 착취와 여성의 착취를 동일시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꼭 알아야겠다,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인데 빨간 글씨만 보면 이 셔먼의 얼굴은 사회적인 얼굴의 가변적인 젠더, 문화적 범주로서 여성의 불안정성 이걸 계속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성의 마스크 아래 숨겨진 차이의 다양성, 동일성과 지배의 논리에 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삶의 영역에서 이런 페미니스트가 발견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준비합니다. 시간을 마셨나요? 네. 여기 여고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네. 여성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할 네, 때 동생에게만 좀 네네. 부탁드려요. 질문해 주세요. 아니면 뭐 질문이 없으면 커멘트? 같은 여성성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좀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최대한 어렵지 않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괜찮으세요? 잘 그래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질문해 주세요. 저기 선생님이 질문하셔도 되고요. 혹시 저요? 아니면 궁금한 점이라던가 네.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미투 운동도 있고 많은 지금 여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기 교수님 한번. 다른 분들이 준비하기 전에 네네. 아도르노는 네. 몇 번은 저도 읽기 시도하다가 네. 미학 이론이 있고 미학 강의가 있어요. 네네. 이 강의는 아도르노가 실제로 강의한 글을 이렇게 속기처럼 했던 거라서 네. 저같이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좀 읽기가 쉬운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듯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또 오는 생각이고 네.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어머니, 마더라는 것과 여성성이고 또 이제 최근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라투르의 생각을 좀 네. 합쳐보면 네. 제 질문은 어떠냐면 이제 어떤 이제 차이를 강조하셨는데 네. 여성이라는 것, 다음에 우리가 교수 이렇게 부를 때 네. 저는 교수 이렇게 하지만 여자 교수님한테는 여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네네. 그건 남자 교수 이렇게 해줘. 그렇다면 어떤 여자 아니면 남자 아니면 여성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네. 혹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네. 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닌가라고 접근한 게 라뚜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잘 그렇다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그럼 너는 남자라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라뚜르의 생각을 빌면 오히려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를 하나의 에코라는 말을 쓰지만 이제 이콜로지, 네. 자연이 없는 이콜로지 위다웃 네이처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으로 가는 게 진짜 해결책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강조하신 차이와 어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문제를 아니면 오늘 약간 이제 제가 느낀 애니머스나 애니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좋은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좋은 지적인데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순히 여성 권리, 신장 이런 얘기만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획일화된 여성 이미지에 계속 벗어나길 바라면서도 그 차이라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남교수라고나 쓰지 않으면서 근데 우리 또 여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그게 잘못된 것이냐? 근데 잘못된 것도 사실 아닌데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부분을 의식화시켜서 그게 마치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일부러 존중해줘야 돼서 특히 의식해서 여 교수님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은 그게 오히려 더 차별적인 발상? 그렇죠? 차별적인 발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투르의 입장은 사실은 생태주의자들하고도 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아주 한쪽으로 기우는 입장에 대해서는 라투르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남학생들은 다 여성들 짐을 들어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성이 차이들, 남성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 차이들을 인정하자는 거고 그 차이들을 그러니까 어떤 권리나 주장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처럼 맹신하고 그거를 따라라. 그리고 남성 그럼 페미니즘 그럼 좋다. 그럼 여성들도 다 같이 군대 가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어떤 획일적인 논리들이 아니고 다양하게 여성이 갖고 있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어떤 많은 남성과는 다른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사회가 규정하지 못한 앞으로의 더 발전된 어떤 여성성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끌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양성 다가. 근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무슨 여성 미투운동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획일적인 페미니즘 시각으로 갈까봐 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무슨 남성과 여성을 동일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여성을 존중해라. 그게 차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성성은 아까도 제가 했잖아요.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 어렵고 되게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분석학도 아까 무의식 얘기를 했잖아요. 깊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아까 그 시몬드 보바르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을 여성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다른 시각, 그러니까 타자에 의해서 자꾸 규정돼서 여성이 그걸 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언어 자체도 남성이 썼던 언어로 여성을 규정하는 것도 벗어나야 된다고 루이스 이리가레이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리가레이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철학자는 그 여성의 언어 자체, 그러니까 그동안 쓰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담론화되면서 여성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을 벗어나려면 용어들을 새로 개발하고 이야기를 소설을 쓰듯이 여성이 여성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결론을 내릴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다양한 그냥 자기 초상화를 보여줬던 그걸 통해서 아직 규정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젠더라고 이렇게 여성이야 라고 규정했던 것들로부터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은데 라고 이제 그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 보여준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편가르기가 절대 아니에요. 남성 여성 편가르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양성과 차이들을 갖고 있는 여성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기존의 논리로 흑백 논리로 나누고 여성은 자연이야. 굉장히 뭔가 소극적이고 연약하고 이렇게만 규정하기에도 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거든요. 오늘 헤어스타일도 되게 남성적이에요. 굉장히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성, 차이들이 제 안에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적절한 얘기가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여학생들 한번 질문. 네. 그냥 이런 질문인데 네. 보통 사람들이 여성성이라고 하고 남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행동은 어떻다, 이런 행동은 어떻다 하는 그런 약간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쩌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무언가를 가지고 여성성이라고 분별을 하고 남성성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하나의 사회 구성원
자기가 교제를 하면서 그 일단 사람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저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어떤 스테레오타입화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이제 사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그동안 가학장제처럼 이렇게 부정화된 사회 어떤 특정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의 시각으로 이렇게 부정화돼서 그 밑에 이제 구성원들은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그 어떤 그 기준은 세워져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행동해야 하는 그런 것들 꼭 남성 여성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구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경계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체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그거부터 좀 우리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회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회에 뭐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학생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비평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리티컬 띵킹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주체적인 주체로서 그 스테레오타입화 된 것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으로 교육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 그걸 벗어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정말 나올 때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뭐 잘못된 거야, 나는 여성성을 찾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거꾸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캐나다 작가인데 영화를 공부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석사 졸업 논문으로 내는 게 남성성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한테 보여줬어요, 지인들한테. 근데 그게 뭐냐면 인터뷰를 한국에 와서 하는데 뭐냐면 남성이 길거리에서 크게 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이 울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나라권에서도 남성이 우는 건 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너무 심하게 딱 세 번만 울면 된다. 태어날 때 뭐죠? 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다. 또는 아예 그 질문 자체를 막 어리석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질문이라고 하냐고 남성이 뭐 어디서부로 울기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한참 됐어요. 사실 지금은 아니고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작가 작품 한 7년 됐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잘 운대요. 남자인데 잘 운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계속 감춰야 되는가 라는 걸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남성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걸 영화로 작품으로 찍었는데 되게 별걸 다 찍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로 가져와 봤을 때 또 되물을 수 있죠. 그런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얘기의 초점은 사실은 저는 그거에 더 가깝거든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많이 모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우리가 좀 집단화시키고 묶으려고 하다 보면 좀 카테고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나의 고정된 아예 여성은 그런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그거는 젠더화 시키고 그 젠더를 그냥 거기 못 박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제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특히 지금 한참 그 여고생 들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느낌. 음악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무좀악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나중에는 나름 즐겼거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즐기는 게? 아유, 왜 그냥 매일 좀 들었었어요 한때. 네네. 얼마나 들었을 때 좋아지셨나요? 1년 아니면 몇 개월? 역시 과학자들은 수량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수량을 생각하고. 우리가 되게 재즈를 어떻게 들으냐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재즈 전문가들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1년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그냥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저는 1년까지도 안 들었어요. 서너 시간요? 난 논문 앞에 한 3개월 정도 들었는데 저는 또 어릴 때 합창부 생활 같은 거 좀 많이 했었거든요. 참 그렇다고 노래 잘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감? 좀 뭔가 좀 음악적인 그런 게 좀 나름 좀 있어 옛날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호감을 가지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호감을 가지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짜증날 때 들으면 아주 짜증날 것 같아서 들었어요. 네, 제가 첫 시간 때문에 길게 이제 얘기를 못하니까 딱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남학생분들은 질문 없나요? 느끼죠? 질문이라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느끼죠? 지적을 해주세요. 저기 일어나는 분. 네, 그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게 들었던 게 저도 이제 차이를 인정하자는 말씀이시죠. 저도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게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페미니즘 이런 게 여성이 그런 주장하긴 하는데 이걸 똑같이 보자고 하는 게 조금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좀 다름이 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그래서 오늘 공부를 더 오래 하신 분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예.